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최보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인데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 에너지 뿜뿜 그리고 새로운 매력을 보여주셨던 서영석 의원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의원님 지난번에 그 오마이TV 출연하신 이후에 변화가 있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선 구독자 수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놀랐습니다. 깜짝. 너무 적어가지고. 예, 감사드리고. 네. 우선 그동안 이게 이제 사실은 변화된 유튜브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이 오마이TV 나오고 나서 네. 이제 조금 더 익숙해져 가고 있고 좀 이제 적응해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도 구독자 수 2배로 늘었으니까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그러니까요. 예. 보좌진들도 많이 좋아하시겠습니다. 네, 하여튼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여기 있습니다. 대선 서영석 기간 TV. 동안에 특히 이제 홍보하는데 네, 네. 큰 역할을 맞아요. 감당을 했죠. 네, 네. 이게 뭐 이게 하다 보니까 최고는 막 50만 뷰가 넘어가는 뭐 그래요? 그런 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셨군요. 오마이TV의 파워를 또 보셨군요. 네. 근데 의원님이 이제 보니까 여러 군데 뭐 지역에 여러 군데 돌아다니시면서 홍보하고 또 대선에 열심히 뛰시는 모습이 많이 영상에 올라와 있어요. 부천시 갑에 지금 지역구를 두고 계신데 정말 그 기초단체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 오신 거잖아요. 지금까지 보시면 서영석 의원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서영석 TV도 많이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텐데 대선이 끝나고 2주 조금 이제 더 지났는데 국민들이 느끼는 효능감, 그러니까 나라가 바뀌었다고 하는 거, 민주주의가 돌아왔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의원님.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지역구의 분들이라든지 지인들 만나 보시면 어떤 평을 좀 하고 계세요? 우선 크게는 하여튼 대통령 한 사람 바뀌었는데 나라 꼴이 제대로 돌아간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예. 특히 이제 지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에 정말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랬는데 네. 12.3 비상계엄 이후에 불안해서 못 살았다. 맞아요. 그런데 대선 치고 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이제는 좀 뭔지 모르지만 마음이 편하다. 마음이 편하다. 그러니까 잠도 잘 오고 그리고 맞아. 소화도 잘 된다. 그래서 동료 약사들이 요즘은 소화제도 잘 안 나가고 수면제도 잘 안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만큼 이게 지도자 한 사람이 바뀌었을 뿐인데 그것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행복하고 편안함을 주는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국민들이 좀 편안하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이제 다른 좀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는 저희 지역에 이제 그 미용실이 하나 있는데 미용실 원장님이 저에게 얘기해 준 건데 이제 자기 단골 고객 중에 75살 먹은 어르신이 있었는데 이 양반 고향이 대구인 거야. 그래서 대구 사람들하고 이제 만나면 맨날 왕따인 거지. 민주당을 지지하니까. 그래서 이제 대선 치고 나서 이제 목에 딱 힘주고 갔는데 이제 얼큰하게 좀 술이 되고 그러니까 그 양반들 하는 얘기가 우리가 뭘 걱정하는 줄 아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궁금해 하니까 그 양반들 한 얘기가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잘할까봐 걱정이다. 이게 걱정이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걱정이 아니고. 그래서 아주 뿌듯해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건 대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세상이 바뀌고 있다 이걸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거군요. 결국은. 그렇죠. 특히 이제 뭐 최근에 대통령이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뭐 출퇴근 때 이렇게 교통통제를 좀 완화한달지 뭐 어떤 국무회의를 이렇게 뭐 이렇게 방영을 하고 공개적으로 한달지 이런 것들이 어떤 신뢰를 주고 조금 더 투명성을 강조해주고 그런 것들로부터 이렇게 좀 신뢰를 확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 크게는 무엇보다 대선 때도 그랬지만 이게 이재명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은 잘할 것 같다.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일은 잘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결국은 효능감에 대한 만족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의원님 지역구 부천시 갑에서 이번에 대선 때 득표율을 쭉 살펴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통계로는 수도권 전체 3위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지난번 그 12.3 계엄 전에 우리가 그
김건희 특검 하기 위해서 막 100만 서명 운동하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경기도에서 이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상금도 받고 그래서 네. 내심 이제 이번에 한번 좀 야심차게 수도권에서 1등을 전라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으니까 수도권에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네. 생각을 가졌는데 하여튼 뭐 1등은 못했지만 어쨌든 56.44%라고 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결국 시민들이 이렇게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이런 네. 것들을 높이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지해 주신 시민들이 감사하게 생각을 하죠. 네. 그리고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으세요? 예를 들면 뭐 대선 과정에 이게 선거운동 돌아다니시다 보면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활동도 하실 때 좀 기억에 남는 뭐 유권자든 아니면 지지자든 뭐 이런 얘기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우선 이번 선거는 열심히 춤을 췄다는 게 제일 큰 그게 제일 기억에 남으시는군요. 율동. 율동이고 네. 그리고 하나는 이게 이제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저뿐만 아니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네. 도대체 뭐가 이런 현상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곰곰이 많이 해봤는데 결국은 시대 정신이 내란 세력들이 다시 부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네. 그런 좀 불안감 이런 그런 것들이 좀 절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되고 그런 절박함이 결국은 시민들에게 더 골목골목 열심히 찾아다니게 만들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표로 나타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이 선거라는 게 절실하고 절박해야지 승리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절감을 하게 됐고 네. 이제 사실은 뭐 에피소드라기보다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취임식 때 이제 국회에서 이렇게 조촐하게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계단을 내려오면서 네. 이제 그때 지난 3년 동안 매일 피켓 들고 이제 시위하고 거기서 그랬잖아요. 그랬던 장소죠. 그런데 그게 대통령이랑 같이 계단을 내려온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뿌듯했는지 그런 것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부천이 원래 김문수 후보가 맞아요. 고향이잖아요. 정치적 고향이었기 때문에 사실 내심 좀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게 부천을 떠나면서 배려버렸죠. 이게 극우 성향을 배려버렸어요. 이게 부천에 있었으면 안 배렸을 텐데 부천을 떠나면서 배려서 다행히 시민들이 그런 것을 다 시시비비를 잘 가려주셨고 그래서 좋은 그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진도 선거 때 유세 장면인데 서영석 의원도 계시고 이건태 의원, 김기표 의원 세 분이 이제 부천 지역구신 거죠. 그 옆에 유명한 분도 계시는데 좀 성함이 누구였지? 참 이제 나이가 드니까 윤일상. 윤일상. 윤일상 작곡가. 죄송합니다. 윤일상 작곡가 이름이 갑자기 얼굴은 많이 생각이 났는데 그때도 정말 열심히 유세하고 저기서도 열심히 막 춤추시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나오네. 서영석 의원이 춤추는 거 나옵니다. 이게 서영석 의원이 지금 길거리에서 이게 차로 이동하면서 유세하는 거잖아요. 그럼 옆에 계신 분은 또 누구세요? 저희 지역에 제 운동원 중에 제일 고령인데 그러세요? 엄청 신나게 했습니다. 그러시네. 왕년에 저기 에어로빅 회장도 하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밑에 보니까 나느냐 왕년의 에어로빅 회장 이런 말도 있네요. 종합운동장 앞에서 열심히 유세하시는 모습 보니까 참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결과가 좋은 거죠. 사실 3위까지 했다는 거는 저런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대선 이후에 첫 본회의에서 세계 특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거부권 없는 나라 뭐 이게 이미 이제 이루어졌고 이재명 대통령이 된 다음에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윤석열은 이거 거부권 엄청나게 행사했었잖아요. 그렇죠. 24번인가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어쨌든 내란 특검,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세계 특검을 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틀 뒤에 국회를 통과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우선은 거부권이 없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저기 나라 꼴이 제대로 돼가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어쨌든 4월 4일 11시 22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문행배 헌법재판관이 피구 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렇게 얘기한
하고 나서 불과 이제 2달 조금 지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대통령이 되고 나서 1호 법안으로 이제 공포를 한 거니까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크다고 보고 어쨌든 대선은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저기 내란 세력을 정치적으로 종식시킨 거지만 이제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법적으로 내란 세력을 종식시키기 위한 출발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특검이 철저하게 잘 조사해서 성역 없이 정말 하나하나 모든 것을 조사해서 진상을 제대로 밝혀내고 그게 또 응당하게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것에 해서 민주질서나 또 헌정질서나 이런 게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출발점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게 그래서 이제는 민주당이 책임감 있게 정책을 입안하고 또 입법 활동도 하고 또 정부는 그와 함께 힘을 모아서 힘 있게 개혁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제일 지금 그 국민들이 많이 불만을 갖는 게 보통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반란을 하면 삼족을 멸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3월 9일 지기현 판사가 탈옥을 시키는 바람에 이게 뭐 길거리도 할부하고 또 상가에서도 할부하고 영화관도 다니고 이런 게 국민들의 법 감정으로 봐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상황인 거고 다행히 이제 오늘 저기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이 이렇게 다시 기소를 했죠. 김용현을 다시 기소해서 혹시 나올까봐 걱정했는데 제대로 이렇게 빠르게 속도감 있게 조처를 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내란 우두머리가 길거리로 할부하게 하고 또 내란 주요 업무 종사자들이 이렇게 구속만기가 돼서 나오고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고 그런 것에 대한 불안감을 특검이 좀 빨리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자, 지난번에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셨을 때 의원님이 의정 갈등, 공공의료 붕괴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보건복지 분야의 문제 제기로 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보건복지 분야가 가장 후퇴한 지점 어디라고 평가하세요?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우선 이제 그거 공공의료나 이런 것을 얘기가 넘어가기 전에 하나 더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 지금 이제 세계 특검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인데 누가 김건희나 윤석열을 먼저 인신을 구속할까요? 세 군데 중에 제가 볼 때는 내란 특검 아닐까요? 내란 특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지금으로 봐서는 이렇게 김건희를 먼저 구속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것이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전에도 V제로가 김건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있었죠. 그런 것처럼 사실은 윤석열보다 위에 있는 우두머리가 김건희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에서 먼저 단초를 깨줘야 모든 실타래가 좀 풀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어쨌든 갖습니다. 근데 세계 특검 다가 김건희와 연관이 돼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김건희, 윤석열과 다 연관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게 세계 특검의 퍼즐을 맞추는데 주요 키가 김건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아요.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김건희 씨를 먼저 구속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의원님의 의견이시고 보건복지 분야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그 대책 없이 2,000명 의대 정원 늘려가지고 의료 환경이나 의료 공백이 아주 장기화되고 있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학생들도 아직 이제 복학이 안 되고 있고 전공의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게 윤석열 정부가 했던 것을 반대로 하면 되니까. 제대로 좀 추계 기구를 통해서 적정의 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의대 정원도 적절하게 하고 또 이렇게 공공의료도 무너진 공공의료도 강화해서 정말로 이제는 그 민간 영역에서만이 아니고 공공 영역에서 제대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그런 행태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제가 이게 이 공공의료나 또 지역의료의 편차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책임이 이제 우리 정부한테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대선 과정에서 특별히 이제 그 돌봄과 관련된 사람 단체나 이런 데를 많이 만났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앞으로
2026년 3월이면 우리가 이제 통합돌봄을 시행하게 되는데 네. 그렇게 하려면 국가가 정말로 돌봄을 책임지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갑자기 이제 1000만 노인 시대가 되고 또 1000만 1인 가구 시대가 되고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노인 빈곤율도 높고 또 자살률도 OECD 1위고 또 고리분둔 아이들도 많고 이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이렇게 정부가 돌봄을 책임져야 되는 여러 영역들에 대해서 국가가 깊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고령화가 된다는 것은 어떤 그 돌봄 영역뿐만 아니고 의료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돌봄비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이나 가정에 다 맡길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것을 국가가 적절하게 의료 개입을 통해서 이렇게 통합 돌봄 서비스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네. 돌봄 서비스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숙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후보 시절에 이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우리가 지금 이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가 좀 너무 외롭다 지금 그래서 이런 외로움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부처가 정부 부처가 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외로움 장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묻지마 폭행이나 또 이렇게 고리분둔 또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사회 이런 것들에도 총체적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려면 그것을 좀 전담하는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실현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문제로 부각하고 그것이 좀 정부가 책임성 있게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고 저도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복지 보건 분야 돌봄 관련된 거 이건 리박스쿨 관련해서 먼저 이건 실태 파악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아이들 가르치는 데서 좀 배제를 해야 되겠죠. 왜냐면 이게 그렇죠.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결국은. 네, 이게 좀 전에 이제 그 전에 이재정 교육감도 만나고 왔는데 네. 이게 이제 임태희 교육감이 되고 나서 이제 시민자 들어간 거, 민주자 들어간 거 이런 걸 다 뺀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그 리박스쿨도 이렇게 그런 민주 시민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왜곡된 역사나 이런 것들을 계속 그 어떤 강요한다고 할까 그러고 있기 때문에 세뇌 교육이요? 세뇌 교육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 되고 이런 것은 좀 엄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체계 바꾸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가 점점 각박해지기도 하고 혼자 사는 세대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외로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주 키워드가 됐으니까 복지 정책에 이것도 같이 이제 생각해서 고민해 볼 시기다. 지난번에 한번 제 지금 기억입니다만 이재명 당시의 후보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의원님한테 그 말씀을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회가 겪고 있는 이 그 외로움 또 분노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게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이 문제가 이게 단순히 이제 우리가 그동안 그 놓쳤던 부분이라고 할까요? 이게 우리가 갑작스럽게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그런 준비들이 전혀 안 돼 있고 또 1인 가구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그런 것에 대한 전혀 준비 정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서 고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결국 이제 지금 설명하신 거 외에 또 이재명 정부가 보건복지 분야에서 또 관심 갖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또 있습니까, 의원님? 우선 이제 그런 전체적으로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거 이것이 제일 중요할 거고 그다음에 공공 의료를 강화하는 거 그다음에 어떤 국민 건강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거 이런 것이 있을 거고 연금 개혁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기본 사회의 돌봄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대전환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재명 정부가 특별히 관심 갖고 앞으로 5년간 해결해 가야 될 그런 숙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어쨌든 의원님도 의견도 많이 내실 거고 입법 활동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부와 함께 이제 추진해 나가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지역의 의료 격차를 줄이는 건 지역에 좀 더 의료 기관이라든지 의사 인력, 의료진 인력 더 많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에
그 사적 영역이나 민간 영역에서는 이제 수익 구조가 잘 안 날 수 안 있기 나죠. 때문에 네. 그것은 공공 영역에서 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네.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되지 않고 이게 의료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것이 이제 지방 소멸과도 연계돼 있는데 결국은 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으면 그 어떤 그 삶의 질이 네. 훨씬 더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또 수도권 중심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결국은 이제 네. 국가가 해야 될 중요한 책무 중에 어쨌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안전을 담보하는 지키는 거 것이기 중요하죠. 때문에 네. 그런 기본적인 어떤 국가 운영의 철학만 잘 갖고 있으면 이런 문제들도 좀 어려움은 따르겠지만 네. 그래도 저기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최근에 이제 김건희 씨가 수사를 앞두고 지병 때문에 입원을 했잖아요. 들으셨죠? 네, 그렇죠. 아산병으로 입원했다고 VIP 룸실에. 근데 그냥 이제 의료 전반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이건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일반 어떤 분이 그래서 거기다 댓글인가 글을 올렸는데 자기 가족이 아파서 암이어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병실이 없다. 본인도 VIP 가겠다고 했는데 돈을 아무리 많이 내도 받아줄 수 없다고 얘기하더라. VIP실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분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네들이 좀 응급실 뺑뺑이 만들고 네네. 뭐 이렇게 정말 중증 질환자들 제대로 제때 치료 못 받게 하고 네. 그런 저기 대책 없이 의대 정원을 늘리면서 이렇게 의료 공백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랬죠. 정작 자기들은 VIP 대접 받으면서 입원을 해 있고 네. 그런데 그것도 이제 병명도 또 우울증이라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해서 네. 이게 사실은 이게 그 판단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맞아요. 이게 그 어떤 뭐 병명이 명확하다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이게 결국은 재판이나 이런 것을 특검을 앞두고 네. 그것을 어떤 모면하기 위한 그런 꼼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예, 되는데 예.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국민 정서가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지금 기사가 나왔습니다만 아산병원 특혜 입원 논란 암 걸려도 안 받아줬다 다른 병원 갔는데 박지원 의원은 서민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쉽냐 조국혁신당도 방문조사라고 특검 국민 협박하고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병원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병원이 아니 특혜를 뭐 준지 안 준지 모르겠지만 병원 입장에서 뭐 환자의 지위고하를 따질 수는 없는 건데 어쨌든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어렵게 만들어 놓고 정작 저런 행태를 벌였다는 것 자체가 일단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추경 얘기를 좀 해봐야겠는데 20조 원 정도의 2차 추경안 처리가 이제 곧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죠, 의원님 현재? 네네. 이제 오늘 그동안 이제 뭐 민생 회복 지원금을 우리 당이 계속 저기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네. 또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도 많이 얘기들을 해서 네. 국민들은 이제 언제 25만 원 주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물어보고 계시는군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민생 회복 지원금을 좀 조속하게 처리해서 이것이 어떤 내수 경제가 워낙 지금 침체돼 있고 또 골목에 다녀보면 뭐 거의 임대상가들이 막 맞아요. 줄비하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계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수 시장이 일단 회복이 돼야 민생 경제도 회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좀 민생 회복 지원금을 통해서 좀 내수가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거기다 뭐 더 우리 당이 계속 얘기했던 지역화폐 예산을 좀 늘려서 자영업자나 좀 소상공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일단 해야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듯이 이게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좀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다행히 오늘 뭐 그동안 좀 선별적 그게 지급을 하냐 좀 보편적 지급을 하냐 논란이 좀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보편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편 지역은 기본적으로 하고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에 대해서 조금 더 두텁게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가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야당 국민의힘은 아직도 반대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뭐 빚내서 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발목 잡기를 할 텐데 결국은 국민들의 그 내수 경제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협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뭐 오래되긴 했지만 대선 과정에서 제일 문제됐던 게 어떤 고물가 문제, 그다음에 고금리 문제, 고환율 문제 이게 3고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였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게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또 있죠, 금리 때문에 채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있죠. 그러니까 버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 상황을 더 방치한다는 것은 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그래요. 얘기를 맞아요. 하고 있는 것은 이 코로나 때보다 더 비상한 대책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반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속도감 있게 민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추경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실제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네. 맞아요. 이것이 어떤 경제 성장에 기여를 할 된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얘기했죠. 해서 그동안 윤석열 정부 때 이게 무슨 도움이 되냐 이렇게 했던 것과는 좀 반대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네. 좀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참 어쨌든 이 추경이 빨리 통과가 돼서 네. 마중물 역할을 해서 경제가 살았으면 좋겠다. 계란 뭐 라면 다 값이 올라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서민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거 빨리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는 안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을 하셨습니다. G7 가서 활동하신 거 쭉 보셨을 텐데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좀 뿌듯했습니다. 뿌듯했습니까? 뿌듯했고, 야 이게 나라의 국격이라는 게 이런 거지. 이게 맨날 나가면 사고 치고 이런 사람만 보다가 갑자기 이렇게 좀 정상적이고 좀 이렇게 또 브라질 룰라 대통령과 만나서 맞아요. 좀 뭐 다정하게 이렇게 의사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보기에 얼마나 행복하고 뿌듯했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서 정말로 이렇게 행복하다 뭐 이런 느낌이 들었고 다행히 이제 또 이렇게 우리가 10월달에 에이펙 정상회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이제 어쨌든 한국이 그동안 좀 무너졌던 외교 환경에서 조금 더 국가적 위상을 좀 찾는 그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좀 많은 호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국제 무대에서 G7에 간 것도 한편에서는 우리의 자랑스러움도 있지만 그들에게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함, K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좀 느끼게 했지 않았을까 이런 좀 자긍심도 있게 되고 그런 것 같았습니다. 기념 촬영 장면만 봐도 지금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 활짝 웃고 있잖아요. 다른 대통령들과 대통령 정상들과 함께 웃으면서 저렇게 사진 찍는 모습.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뚱 그냥 혼자 앉아 서가지고 이게 소통도 안 되고 이런 모습을 많이 봤잖아요. 근데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잘 어울려지고 하나의 팀이 된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모습이 결국은 야 저게 대통령의 모습이지. 다른 정상과도 저렇게 소통하고 거의 9개 정상들과 대화를 하고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런 모습이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은 다시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있구나. 제대로 된 대통령이 이제 대한민국의 리더가 됐구나. 이걸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단순히 G7에 갔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전 세계에 정말로 대한민국 그동안 최고 지도자의 어떤 외교 공백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한순간에 좀 극복하는 맞아요. 그런 좋은 계기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임기 초에 저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떤 국제적으로 어떤 외교 역량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좋은 징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정상들을 만나는 과정에 제가 눈여겨보고 좀 의미 있게 봤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처음 이제 대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그 나라나 그분이 갖고 있는 특징과 특성을 잘 이렇게 살려서 말을 이렇게 꺼내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기술. 이게 소통의 기술이잖아요. 예를 들면 인도 모디 총리한테는 지난번 이제 비행기 추락 사고 있었잖아요. 인도에서 그거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고 정말
그 국민들에게 아픔을 같이 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마음을 열게 하고 호주 총리하고 얘기하면서 전화 통화하셨죠 저랑 그런 얘기 했거든요. 목소리만 들었는데 얼굴 직접 보니까 더 잘생기셨습니다. 그러니까 호주 총리가 You are so kind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되잖아요. 이거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누구였지? 룰라 대통령은 말씀하신 것처럼 소년공 시절에 본인도 손을 다쳤지만 룰라 대통령 손을 다쳤잖아요. 손가락이 이제 절단이 되는 사고를 당했거든요. 그 공감대를 형성해 주니까 훨씬 소통이 잘 되잖아요. 관심도 받게 되고 이게 바로 이제 소통의 기술 아니겠나. 그런 저도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룰라 대통령을 평소에 많이 좀 존경하는데 이렇게 그 양반이 했던 얘기 중에 어쨌든 정치를 하려면 열정을 가지고 해라. 맞아요. 그다음에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해라. 이런 얘기들을 늘 이렇게 새기고 있는데 네. 그런 것처럼 그런 지도자들하고 이렇게 잘 지내는 것 그거 자체가 국익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결국은 어떤 실용 외교를 통해서 어떤 국익을 반영하는 그런 멋진 외교를 펼쳐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참 저런 스킬이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게 왜냐하면 정상 간에도 관계가 잘 형성될 때 대화도 잘 되고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 관계 형성에도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외교에서도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래서 훨씬 더 이렇게 좀 여유가 생긴 것 같고 이렇게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있다면 품격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한복입니다. 한복. 김혜경 여사가 한복을 입고 이제 등장을 했잖아요. 네. 알버타 주지사가 주최한 만찬이었고 그날에 드레스 코드가 정장 또는 전통 의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김혜경 여사 전통 의상 한복을 입고 딱 나타났는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도 많이 받고 사진 찍자고 요청을 많이 받았대요. 저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 우선 우리 익숙한 전통 의상이었다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하기까지 한 그런 의상으로 되게 친근하게 우리의 멋을 잘 살려줬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막 뭘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자연스러운 미를 표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되게 우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다른 것보다. 근데 저게 바로 이제 소프트 외교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통령이야 회담이나 뭐 이런 대화를 통해서 협상을 한다면 이제 영분이나 역할이라는 게 소프트 외교에서 문화적인 부분을 강조해 주는데 어쨌든 한복도 우리의 전통 의상이고 문화 아니겠습니까? K-컬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세계 만방에 좀 그 아름다움을 표현해주고 보여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들고 많은 분들이 저러다 보니까 김건희하고 자꾸 이제 비교를 하게 돼요. 김건희 씨가 순방 나갔을 때 기억나시죠? 쇼핑하러 가고 아이 그 큰 아이 안고 막 사진 찍고 연출해서 그러니까 비교되지 않습니까? 의도하거나 또 뭐 적어도 명품백 쇼핑은 안 했을 테니까 그런 것처럼 일단 내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또 외교 무대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결국은 국격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대통령이 하지 못한 또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외교 자원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또 하나 이제 경기도는 접경 지역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부천은 접경 지역은 아니지만 경기도 북쪽은 이제 접경 지역이고 군사상 이제 중요한 시설들이 있는 곳인데 대북 확성기 문제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접경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 되자마자 이 부분을 이제 중단하게 했고 북한도 거기에 호응해서 북한에서도 이상한 소리 막 그 잠 못 자게 하는 소리를 중단했거든요. 이런 조치들 긴장 완화, 한반도의 평화 이런 부분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까지 행보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 그렇죠. 그걸 만드는 것이 제일 진정한 안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일단 대북 방송을 안 하니까 대남 방송을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 그 지역 주민들이 정말로 무릎 꿇고 울면서 정말로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그런 것들이 익숙한 장면이었잖아요. 그런 소음 지옥에서 살게 만들어 누구를 위해서 그랬냐 이거죠. 결국은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또 뭐 모행 비행기를 보내서
어떤 이제 앞으로 따져봐야 되지만 예, 예, 외환을 맞아요. 외환을 유치했냐 안 했냐 만들어내려고 했고 그래서 한반도 위기를 자꾸 증폭시켜서 적경 지역 주민들을 고통 속에 넣고 또 국민들도 불안하게 하고 이런 그랬었죠. 연속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 계기스러운 소리를 낸 건 아니 이걸 보면서 이 내란 행위도 똑같다. 이 계기스러운 내란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내란을 만든 거잖아요. 사고 방식이 똑같은 행태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란도 이렇게 빨리 특검을 통해서 국민들이 평안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이 대남 방송이나 대북 방송도 결국은 없어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적경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됐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대통령이 되자마자 바로 가서 또 그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좀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대통령으로서 행보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더 확실한 거는 네. 파주 투표율이 네. 역대 최고 높게 예. 수도권 전체에서 6등을 했습니다. 아, 그 정도로 시민들이 정말로 그런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지적하고 반영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되게 그 얼마나 그 지역 주민들이 고통이 심했으면 맞아요. 그 동안에 자기의 어떤 약간 보수적인 색채가 좀 강했던 그렇죠. 곳인데도 파주 지역이 그런 게 표로 표출이 된 거 보면 네. 정말로 그 좀 국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되고 어쨌든 적경 지역의 주민들이 고통받는 것들을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주 지역이 말씀하신 접경 지역이라 예전에 좀 보수적 성향이 강했는데 지금 시장도 민주당 시장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 보면 정책에 의해서 이게 움직이시는 분들이다. 정말 파주에 좋은 그러니까 살기 좋은 시를 만들어 주는 분 이런 분들에게 지지도 하고 그다음에 투표도 하고 이런 성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적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국민들은 이게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죠. 잘 알고 그분들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불안이 가중될수록 네. 삶이 이렇게 위축되거나 이렇게 불안이 증폭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결국은 평화가 곧 밥이다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것을 맞아요. 잘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국무총리 청문회 앞두고 있는데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이 공격, 특히 주진우 의원 관련해서 논란이 좀 많습니다. 본인 뭐 재산 신고 70억 정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2억 얼마 있는 김민석 후보에게 돈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박선원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이제 질문을 다시 한 거죠. 주진우 의원한테 아들한테 증언 어떻게 했냐, 증여세는 제대로 냈냐. 제가 뭐 17살인가? 그때 이제 뭐 억대를 이제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문제.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그 주진우 의원 부모님인가요? 누가 뭐 나이트 클럽인가요? 뭐 이런 걸 운영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의혹들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주진우 의원의 이런 어떤 문제 제기 또 공격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김민석 후보자가 갖고 있는 2억 안팎의 재산밖에 없는 걸 다 알고 있는 거 국민들도 알고 있는 건데 거기다가 더해서 이제 뭐 어떤 가족을 공격하겠다 이렇게 증인으로 신청하고 이런 행태는 정말 인면수심이다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그 주진우 의원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재산 행성 과정이나 또 증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만약에 이제 우리가 검증의 잣대로 들이댄다면 더 많은 문제가 불거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떤 국민의힘이나 또 주진우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인수위가 없이 출범하는 정부잖아요. 잘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또 전임 정부 내각하고 좀 불안한 동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리가 빨리 지명이 돼야 그다음에 내각도 제청을 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인선을 하게 될 텐데 그런 어떤 정쟁거리로 자꾸 만들지 말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저기 협조를 해야 네. 대한민국이 빨리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향적으로 어떤 협조를 해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김민석 후보자의 임명에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의혹이나 이런 게 나왔다고는 보지 않으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뭐 현재로서는 뭐 그런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또 본인이 실제로 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소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인신공격이나 이런 또 사전에 이렇게 음해하거나 이러지 말고 어떤 정상적인 24일, 25일 날 좀 청문회 일정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그 국민들이 충분히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적하고 또 우리가 또 검증할 건 검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어떤 그런 특별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국민의 눈높이나 정서에 맞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다 보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이 지지자분들이 많이 걱정하시고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본회의는 원래 열려다가 취소가 됐잖아요. 안 열리기로 했으면 여야가 이제 합의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법사위원장 문제가 이제 야당이죠. 국민의힘 쪽에서는 법사위원장을 우리한테 줘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고 이제 상임위원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제 뭐 지지자분들 입장이나 이런 민주당 당원들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은 당연히 지켜야 되고 양보를 왜 그렇게 많이 하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예를 들면 좀 뭐 야당에게 더 주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혹시 의원님이 뭐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아니면 의견이 있으면 이 여야 협상 과정에서의 문제들 말씀 좀 해주세요. 그 알고 있는 거는 분명한 거는 법사위원장을 줄 수가 없다. 그건 명확하다. 민주당이 가져간다. 여기 명확한 것 같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뭐 그걸 명확하게 입장 표명을 했고 그래서 법사위원장은 뭐 협상의 대상이 되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어찌됐든 이재명 대통령이 됐고 우리가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런 그 국민이 부여한 그런 것들을 정말로 책임성 있게 정책을 실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꼭 법사위원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공통된 공감대인 것 같고 그 공감대가 뭐 여러 가지 협상 대상으로 전락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상임위원회는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 자리가 어떻습니까? 크게 뭐 이렇게 보통 이제 임기가 2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있을 걸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국회가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맨날 그 상임위원장 문제로 막 그 갑론을박을 안 하게 조금 더 정교하게 좀 내규를 만들어서 불필요한 갈등으로 세월을 보내는지 않도록 그렇게 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순간에 뭐 법사위원장이 그런 그 어떤 서로 이렇게 논쟁의 대상이 되거나 이렇게 어떤 양보의 대상이 되거나 그런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명확하게 해주셔야 지지자들이 또 걱정하시거든요. 왜 그걸 또 뭐 협상 대상이 되면 안 된다. 그건 아니다는 거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마무리 과정에 들어갔는데 검찰 개혁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 뭐 대표 시절부터 계속 얘기했고 민주당도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의원님 검찰 개혁은 잘 진행이 되겠죠? 어떻습니까? 뭐 이번 대선 결과도 그렇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우리가 조금 부분적으로 해서 결국은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태어나게 된 거기 때문에 국민이 부여한 소명을 잘 받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그동안 우리가 검찰 독재 시대를 겪었고 그 윤석열 정부 내내 압구정 정부라 그래서 맨날 압수수색하고 구속하고 또 뭐 정치 탄압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해야 되는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난 탄핵 정국에서 괴물이 되어버린 검찰을 확인을 했고 그것이 국민들의 공감대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개혁하기에 그렇게 생각이 돼서 속도감 있게 개혁하고 네. 이제 수사와 기소권이 좀 분리되는 그런 애초에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던 것을 좀 종지부를 찍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이렇게 어떤 통제할 수 있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 이것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요구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찰 개혁 반드시 이룬다. 이것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반드시, 약속을 받고 싶었어요. 네, 반드시 이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본인이 가져오신 거를 써야 될 시간입니다. 지금 자 서영석 TV 좀 켜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서영석 의원이 이게 만들어 오셨어요. 서영석 TV 이거 화면을 이쪽을 좀 잡아요, PD님. 이쪽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건 뭐예요? 이걸 왜 켰는데? 아 여기 좋습니다. 좋습니다. 서영석 TV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라고 머리띠를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 지금 이재명. 앞으로는 서영석. 앞으로는 서영석 많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요겁니다. 구독 좋아요. 서영석 TV 지금 29,500명인데 3,000명 2만이래 죄송합니다. 2,950명. 50명만 하면 3,000명 되는군요.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 여러분 50명만 해주세요. 3,000명 만들게. 아니 3,000명이 안 되면 안 되지. 3,000명이 웬 말입니까 지금 생방송 할 수 있고요. 3,000명이면 3,000명 동영상 560개가 있는데 서영석 TV 가셔서 좀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하는 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구독해 주셔서 서영석 TV 3,000명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50명만 하면 3,000명이잖아요, 결국. 그런 거잖아요. 너무 영업을 조금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지난번에 네. 하고 출연하고 나서 이게 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네. 이번에 오면 한 10,000명 정도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 3,000명인데 2,900명인데 반 명이 늘어나면 이거는 몇 배입니까 지금? 5배가 늘어나. 이게 50명만 들어오시면 일단 이제 조금부터 시작하고 3,000명, 5,000명, 5,000명 정도 어떻습니까? 5,000명 정도 2배 오르면 5,000명 정도 여러분. 그래도 여기 와서 2배로 늘으셨잖아요, 의원님.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물론 이제 뭐 몇십만 명은 아니지만 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체벌아의 힘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서영석 TV 가셔가지고 구독 한 번씩 해주세요. 구독은 사랑이고요. 구독하는데 뭐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되거든요. 무료로 다 되는 거니까 구독해 주시면 또 서영석 의원이 더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활동하고 또 이렇게 동영상 찍어서 올려놓고 이러면 같이 또 활동도 많이 할 수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행사하고. 제가 요즘 많이 얘기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게 구독 좋아요 이렇게 열심히 홍보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재명 대통령 구독 하셨죠. 좋아요 힘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서영석에게도 힘내라 이렇게 좀 해주시고 응원 많이 부탁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구독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셔서 서영석 TV 구독 좀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 와서 2배로 늘었잖아요. 다시 또 2배가 돼야지 두 번째 나왔으니까. 그래서 매번 올 때마다 2배가 될 수 있도록 더블로 놀라셨겠습니다. 2배로 갑자기 올라와서. 그러니까 이번에 그 대선 과정에서 정말 근데 이게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느낀 게 이 유튜브를 보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잘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맞아요.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보좌진들 얘기할 때, 뭐 그게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보좌진들이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런 것도 쓰시고 옷도 좀 입으시고 춤도 추시고 이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시키는 대로 하세요. 보좌진들이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아직도 이제 50명이 안 늘어나고 있네. 이거 이제 새로 고침한 거예요? 한 번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서영석 TV 가서 꼭 구독해 주시면 여러분들 그 서영석 의원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해주시고 늘었습니다. 10명. 그 사이에 10명인데 2,960명. 40명만 늘으면 3,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니까 건강한 사회, 차별 없는 사회 만드는 게 목표인 서영석 의원이 그런 역할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구독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것만 보내는 게 아니고 계속 재방송 하거든요. 계속 보게 되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서영석 의원 앞으로 이런 활동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여기 카메라 이쪽 카메라 있거든요. 이거 보시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동안 제가 정치적으로 모토가 차별 없는 사회,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 활동을 쭉 해왔는데 국민 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에서도 정말로 국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개혁들 그리고 변화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발끈을 메고 국민과 함께 국민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뚜벅뚜벅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고 국민 곁에 있겠다 하신 것처럼 저도 국민 여러분의 곁에서 늘 응원하고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이 없는 그런 사회 만들어가는 일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영석 TV 네, 서영석 TV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여기 보니까 댓글에 구독했습니다라고 올리신 분도 계시고 방금 구독했습니다. 상록수님, 아몬드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글이 김 EHDGMI예요. ML인가요? 구독했습니다라고 또 글 올려주셨고요. 의원님 귀여우시다고 저걸 쓰고 계시니까 그런 글도 올려주셨습니다. 행복하자님도 서영석 의원님 화이팅이라고, 우리 동네 의원님이네 국민 비타민 서영석 의원님 화이팅이라고 영우님도 글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행복하자님이 서영석 의원님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최적임자라고 이재명 대통령 잘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직 전화가 안 옵니다. 전화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여러분 이재명 대표님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구독 안 누르시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서영석 TV가 더 확장돼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고맙습니다. 오시면 두 배로 늘어나서 오시기 바랍니다. 네, 아셨죠? 2배 되면 또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최준봉이 보이는 라디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한마디 더 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은 이재명, 예. 앞으로는 서영석. 네, 좋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앞으로는 서영석.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기회에 또 서영석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